안녕하세요. 호흡 마스터 교사 위지영입니다. 호흡은 가슴 호흡과 복식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을 할 때 가슴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살짝 들어가는 것이 가슴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는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부풀어 나오고 내쉴 때는 아랫배가 다시 척추 쪽으로 내려가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빠르고 얕은 가슴 호흡을 하게 됩니다. 느리고 깊은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몸은 이완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창조적인 생각도 가능합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또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매일 복식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3가지 호흡 수칙, 코 호흡으로 느리고 적게, 날숨은 길게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호흡 안내입니다. 네, 이 자율신경계의 전원 버튼,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호흡입니다. 숨쉬기는 자율신경계의 전원 스위치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분류되는데요.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지만 둘 다 우리 건강에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이완과 회복을 자극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은 후에 졸린 것도 부교감신경계가 소화하라는 신호를 위와 뇌에 보내고 또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을 혈류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부교감 자극을 받으면 이 눈물샘이 열리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침분비가 촉진돼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또 배설물 제거를 위한 장운동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폐는 2가지의 자율신경계로 이어지는데요. 부교감신경계와 연결되는 신경은 이 폐의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길고 느린 호흡을 하게 되면 이완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들이쉰 공기 분자는 깊이 내려가면서 부교감신경계 스위치를 켜게 되고 우리 체내에 휴식을 해라, 소화를 해라 하는 신호를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폐의 상부에는 교감신경계의 신경이 다량으로 퍼져 있는데요. 짧고 빠른 숨을 쉴 때 공기 분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신호를 더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 자극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차가 막히거나 운전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자꾸 흥분하고 울컥하는 것도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는 상황에서 몸은 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위로 갈 혈액과 방광으로 갈 혈액을 이 근육과 뇌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혈관은 수축하고 동공은 팽창하는 그러한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손바닥에서는 땀이 나고요.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다치게 되면 대신에 이 통증이 완화되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이것도 교감신경계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불안을 주는 대상에 집중하게 돼서 이 위험한 그 대상과 싸우거나 도망가는 그러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순식간에 교감신경계로 이렇게 방어태세가 되는 건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편안하고 이렇게 이완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1시간도 더 넘게 걸립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뭐 코로나19로 이렇게 지치고 막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고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자기를 다그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기 몸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리고 긴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편안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또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뇌신경 중에 10번째, 12개의 뇌신경 중에 10번째 뇌신경인 미주신경을 보고 계신데요. 이 미국의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이 다미주 이론이라는 것을 또 연구하고 또 주장하고 밝혀내면서 이 미주신경이 우리 몸의 주요한 내부 장기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면서 이 미주신경이 인체의 장기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을 점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현대 사회는 사실 뭐 예전처럼 뭐 맹수가 있다든지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없지만 사실 또 늘 편안하게 긴장이 풀어지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늘 뭔가 반쯤은 불안한 상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자꾸 이렇게 좀 누군가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몸의 위주신경이 반쯤은 자극된 상태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장기는 다른 내부 장기는 이 가동을 중지한 것도 아니고 활성화가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반만 기능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스티븐 포지스 박사는 이 사람들이 손발 저림으로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찾아온다든지 뭐 만성적인 설사, 또 부정맥, 당뇨가 일어나는 경우도 그 해당 그 장기의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미주신경망과 자율신경망 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일이다.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이 질병들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암 10가지 중에 8가지가 사실 스트레스 상태 때문에 이 정상적인 혈류가 차단되어서 장기에서 그러한 암이 생긴다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호흡은 자율적인 기능이지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느리게 호흡을 하면 미주신경망을 따라서 소통이 시작되고 우리 몸은 부교감 상태로 편안하게 휴식과 이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빠르게 호흡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 반응이 반대로 일어나서 몸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그런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또 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오히려 또 호흡을 빠르게 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고의로 유발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호흡을 점점 안정화되게 해서 이완과 회복을 취하는 몸으로 우리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혈류 안에 이 모세혈관 안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중탄산염으로 분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는데요. 이걸 조절하는 거는 우리 뇌의 밑에 뇌관 밑에 중추 화학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 다발에서 호흡을 해야 된다, 호흡을 뭐 느리게 해라, 적게 해라 이런 호흡의 욕구를 조절해 줍니다. 너무 느리게 호흡을 한다면 몸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추화학 수용체가 뇌에 경고 신호를 보내서 이 폐를 통해서 더 빨리, 더 깊이 호흡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또 너무 빨리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뇌관 밑에 있는 중추화학 수용체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또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 느리게 호흡하라고 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호흡의 횟수, 호흡의 빠르기를 결정하는 것은 몸 안에 들어있는 산소량이 아니라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결정을 합니다. 이 화학 수용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공황 발작이라든지 불안 장애 또 이런 것들은 화학 수용체가 이 나머지 뇌와의 그 서로의 통신에 장애가 생겨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든지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또 공포스러워하고 공황 장애가 일어날 때는 오히려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렇게 더 높인 그러한 공기를 흡입하게 해서 이 중추 화학 수용체와 다른 뇌 사이에 그 서로의 통신망의 장애를 좀 조건화시켜가지고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네. 이 이산화탄소 요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근육과 장기, 뇌에 산소 공급이 증가되고 또 이산화탄소가 동맥혈관을 또 확장시켜서 혈류가 증가돼서 또 몸 안에서는 지방 분해 효과도 일어납니다. 네, 바로 이 다이어트 효과죠. 그래서 이 정신과 그 치료법 중에 이산화탄소 요법이 어떤 게 있냐면 이 평상시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0.04%가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 요법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30%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30%, 산소 70%가 혼합된 기체를
이렇게 그 불안장애나 간질, 조현병에 있는 환자들에게 마시게 했을 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치료 결과가 나왔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보통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세로토닌의 재흡수 억제제인 이런 그 SSRI가 포함된 그 항우울제를 복용하도록 하지만 이렇게 약물을 이용한 치료는 사실 그 효과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물을 쓰지 않고도 호흡으로, 이 마음 챙김으로 명상을 하게 되면 뇌의 중요 부분의 구조가 바뀌고 기능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집중력이 생기고 또 자기 연민의 감정이 생겨서 자기를 잘 돌볼 수 있고 타인에게는 좀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 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모든 것은 사실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분자는 또 그 안에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또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불리는 그런 아원자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모든 물질은 공통적으로 모두 에너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돌 같은 무생물체, 또 뭐 새나 벌, 나무, 잎사귀 이런 것들은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그 에너지의 수준, 물질 내에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 공통점이고 단지 차이점은 그들 내부의 그 전자의 흥분성이 다른 것뿐이죠. 이 분자들 사이의 전자 이동이 되게 쉽고 빈번하게 이루어질수록 그 물질은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더 활력이 있고 살아있게 됩니다. 그 상태는 곧 전자적으로는 불포화된 상태인데요.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전자의 흥분성은 높아지고 그 활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체가 활기차고 또 그 조절이 잘 된 방식으로 전자를 흡수하거나 방출을 할 때 그 생명체는 되게 활기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세포가 전자를 방출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잃으면 분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분해가 시작된다는 게 바로 노화고 이 전자를 방출한다는 것, 이 모두 방출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전자의 흥분성이 점차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뭐 노화가 일어나고 물질들은 이제 녹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산소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잃게 되면 그 안에 전자 운동성이 느려져서 다른 세포와의 자유로운 상호 교환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서 세포가 통제를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돼서 이 조직이 녹슬고 노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이게 이제 암이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이 암이 이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전자의 흥분성, 이 노화, 호흡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체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강한 전자 수용체인 산소를 우리 몸에 계속 이렇게 잘 흡수시켜 주는 것이죠. 산소를 우리 몸에 잘 흡수시켜 주기 위해서 빠르고 격한 호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리고 적게 코로 길게 끝까지 내뱉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몸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되어야 오히려 산소를 더 많이 몸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세포의 전자 반응성이 최대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뭐 호흡 조정법, 나디쇼다나 또 부테이크 호흡 또 이런 것들을 배우셨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해보실 호흡은 이제 478 호흡법입니다. 네. 이 478 호흡법은 날숨이 되게 우리 호흡에서 되게 중요하다. 날숨을 끝까지 뱉어야 장수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호흡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가 호흡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호흡법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이완돼서 우리 몸에 되게 편안하고 회복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이제 잠드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죠. 예,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데 잠이 오지 않는 날 한번 478 호흡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누워서 478 호흡법을 하시게 되면 이 깊은 숨을 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긴장이 풀려서 금방 잠에 빠져드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단번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2달이나 3달 정도는 꾸준하게 밤에 주무실 때 한번 해보시면
정말 불면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앤드류 웰 박사가 개발을 한 건데요. 이 사람은 이것을 천연 진정제다. 우리가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진통제를 먹을 게 아니라 478 호흡법을 하면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 호흡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역시 등은 좀 곧게 펴시고요. 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으셔서 몸의 긴장은 내려놓고 앉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혀를 윗니에 뒤쪽에 두시는데 윗니에 닿지 않게 이렇게 입 천장 쪽에 윗니 바로 뒤쪽에 혀를 두시고요. 숨을 내쉴 때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내쉴 때만.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쉽니다. 그리고 입술을 닫고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실 거예요.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이렇게 숨을 이렇게 호흡을 하고 바로 숨을 참는데 숨 참는 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막으셔도 돼요. 7초 동안 숨을 참고 다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8초 동안 숨을 내뱉습니다. 지금 들숨의 4초보다 날숨의 8초가 2배가 더 길잖아요. 이렇게 날숨을 길게 끝까지 내뱉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실 때 이렇게 4초 마시고 7초 참고 소리 내면서 8초 동안 내뱉는 것을 1회라고 해서 총 4회 정도를 하시면 정말 이 호흡을 하는 동안 이 초를 세면서 눈을 감고 이 호흡을 하는 중에 잠에 쉽게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을 이제 이 박사가 이 대학생들과 그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불안이 정말 많이 감소되었고 혈압이 안정화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그 통증을 만성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고 학생들이라면 집중력이 향상돼서 공부하는데 되게 이렇게 놀라운 그 성적 향상도 보였고요. 또 자신의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떨어뜨려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그러한 그 능력도 생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보셨는데요. 네, 이 외에도 사실 더 많은 호흡법들이 있어요. 뭐 이 요가 같은 경우 굉장히 또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가는 사실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 사이사이에 있는 호흡을 연습하는 거다 할 정도로 요가는 되게 호흡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 호흡 말고도 뭐 공명호흡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투모 호흡법도 찾아보시면 또 그것도 이제 해보실 수 있는데 이런 호흡들의 공통점은 결국에 우리의 폐를 가지고 폐를 확장해서 폐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혈류는 또 이렇게 잘 흐를 수 있게 해주고 그 와중에 이제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우리 몸 안에 전자의 흥분성은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노화를 막을 수 있고 또 활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모든 호흡법들의 사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숨쉬기는 사실 만능은 아니죠. 우리가 완전히 병이 이렇게 몸이 나빠졌을 때 그때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응급적인 그런 치료를 받지만 이 호흡법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일상생활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치료법이라고 있으면 치료법인데요. 이 호흡법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천식이나 두통이나 스트레스 또 자기가 자기 몸의 면역을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은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정말로 좀 심각해진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심각해지지 않게 가벼운 상태에서 막을 수 있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최적의 방법은 호흡이다. 우리가 그동안 식단이 중요하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호흡은 우리가 잘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호흡을 우리가 이렇게 좀 코호흡으로 잊지 않으실 3가지 호흡법이 있죠. 코호흡으로 느리고 적게, 날숨은 끝까지 길게 이렇게 내뱉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 확률을 정말 이렇게
낮출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이렇게 4일에 걸쳐서 호흡의 깊은 세계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호흡의 3가지 규칙. 네. 코호흡으로 느리고 적게, 날숨은 길게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